칼데론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부시 대통령은 2007년 멕시코의 메리다라고 하는 곳에 방문해서 이 칼데론을 만나고 메리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We discussed ways to make our nation safer, both nations safer, and both nations prosperous. President Calderon is taking a tough stand against organized crime and drugs, and I appreciate that. 손건우 씨, 3년간 14억 달러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입금했겠죠. 에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미국이 준 14억은 주로 마약 단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칼데론의 첫 번째 조치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순찰을 일상화하는 것인데요. 2010년까지 전체 군대의 4분의 1, 거의 4만 5천 명이 곳곳에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에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칼데론이 마약 문제 척결을 위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조직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비하면 네. 이게 지금 너무 분화돼 있어서 네. 나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수장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럽고 아니 누가 대리인으로 야 네가 나 대신 들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막 거물급이 아니라서 난 너무 수사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일단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5년 넘게 코카인을 한 110톤 정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총기류도 뭐 거의 10만 건 이상, 그다음에 뭐 비행기도 500대 이상, 또 상당한 현금이 압류됐다고. 비행기가 500대가 있었어요? 예. 또 2010년까지 한 4년 동안인데 조직원들이 거의 380명 정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뭐 멕시코 정부가 이제 승리한 거네요. 거의 뭐 이제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칼데론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자, 칼데론이 이렇게 우두머리들을 제거하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랄까 이게 훨씬 더 이제 격화됐고 카르텔과 카르텔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졌죠. 그래서 2006년에 한 6개쯤으로 추산되던 주요 마약 카르텔의 숫자가 2015년에는 9개, 2021년에는 뭐 16개, 좀 다른 추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됩니다. 야 정말 라쿠카라차 맞네요. 바퀴벌레네. 안 죽네.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또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무고한 민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약 6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 살벌한 나라인데 우리 크리스티안은 밝고 잘 자랐네. 아니 근데 가끔씩 한국 사람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멕시코 가는 것만으로도 마피아를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아니면 당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몰래 이동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밀매하기 때문에 솔직히 보기 힘들어요. 멕시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는 거 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쉽게 거리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 시기에 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잔혹한 카르텔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봤던 로스 세타스의 등장은 여러모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 세타스는 그 핵심 구성원들이 원래 이 조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DEA 정답. 나도 그 생각. 지원 씨? DEA 바로 맞추겠습니다.
DEA는 오답. 미국 거기는 이제 미국 정부 기관이니까요. 경찰. 정답. 경찰 말고 카메론 씨 특수수사원 같은 수사원 말고 정답. 혜성 씨 군대? 특수부대? 혜성 씨 정답입니다. 군대가 특수부대? 했다고? 예. 그 군대 그 뭐야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선포했던? 전제 선포 투입시켰던 군대 그 군대요? 예. 아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에서 경력을 쌓고 카르텔로 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와. 멕시코 대단하다. 특수부대원인이 어땠겠어요? 전투 기술이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거 다르게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거고 그 자체로서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또 로스 세타스는 일종의 구인 플래카드까지 내걸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사진으로 볼까요? 구인 플라카드. 크리스티안 씨? 해석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이거는 있어.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로세타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원한다. 군인, 엑스 군인 다 가능. 네. 와. 월급도 좋고 음식도 주고 가족도 돌봐준다. 돌봐준다.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2006년에서 2012년에 멕시코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결코 성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완전 실패인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찰의 부패 또는 뭐 무능력이랄까요.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멕시코 경찰의 부패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2001년에 창설된 검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이 있는데요. 그 부패 혐의로 아예 2009년 6월에 그 조직 자체가 해체됩니다. (2010년 8월에는) 연방 경찰 34,500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200명이 부패 혐의로 해고됐고 뭐랄까요? 어마하네. 마약 카르텔을 상대할 경찰이 이제 부패하거나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뼈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옛날 동안 이제 벌어지고 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해요. 특히 그때 갈데론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우리 대통령 중에 제일 가장 많이 욕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이중적인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은 멕시코 마약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왜냐하면 최대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09년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 12살 이상의 국민의 8.7%, 이걸 계산을 하면은 2,100만이 넘어가는데요.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또 하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준군사화될 때에 그 사용하는 무기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많이 올까요? 예, 출처가 주로 미국으로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이중적 역할에 대한 만평을 하나 볼까요? 2011년 6월에 이 만평 제목이 불쌍한 낡은 멕시코였습니다. 이 만평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마약을 사들이는 와중에 총기를 수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래서 멕시코의 폭력 사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인 남자가 있죠. 불쌍한 멕시코. 마약 거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저 모든 폭력은 멈추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미안해요. 뭐 미안할 게 없는데 이제 실제로 전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Pobrecito México, tan lejos de Dios y tan cerca de los Estados Unidos. 불쌍한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라는. 미국에서 마약도 하고 사고 그러는데 전쟁, 죽음, 피 모두 다 멕시코에 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은 어떤 상태일까요? 2022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연관 범죄로 61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마약 카르텔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멕시코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걸까? 1980년대하고 1990년대에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경을 넘어서 교육과 투자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범죄와 테러도 범위가 확대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경찰이나 치안 예산이 이제 줄고 사설 경호업체 맡기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갱 조직이 그런 역할을 맡는 기막힌 사태도 이제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책임 역할이 실종되면서 일종의 치안의 외주화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마저 벌어진 것이죠. 마약의 소비와 배송, 그에 따른 범죄 문제를 돌아보면 불쌍한 멕시코요. 신은 너무 멀리에 그러나 미국과는 너무 가까이 있구나라는 유명한 문구와 함께 그 때문에 멕시코인들이 겪게 된 고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약이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때로는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멕시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좀 건강한 생활에 좀 집중을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루치아는 이를 바탕으로 이 마약, 매춘, 도박장 운영, 할리우드 영화업계 갈취, 그리고 심지어 이 치즈 사업까지 그중에 마약이나 매춘, 도박은 정말 그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회 악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루치아노가 돌연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수감이 돼요? 예. 1936년 매춘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이후에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무려 62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징역 무려 50년을 받게 됩니다. 아, 끝났네. 그래서 뉴욕 교도소로 투옥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루치아노도 결국 이제 1인자 자리에서 물러났을까요? 물러나야죠. 설마 풀려나나? 아, 놀랍게도 1인자의 자리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식 문제 나갑니다. 루치아노가 감옥에 투입된 후에도 마피아 조직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만든 멋멋 주식회사 때문이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주식회사? 너무 어려운데? 주식회사. 마피아의 본질을 생각하면 쉽게 나와요. 본질? 마피아 생각하면 어떤? 지원 씨. 정답, 의리. 의리? 지원 씨? 오답. 지금 의리란 단어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앤더슨 씨? 갈치. 갈취? 예. 앤더슨 씨 오답. 이것보다 더 악랄한. 아, 정무다. 지원 씨. 밀주. 지원 씨 오답. 너무 크게 하는 거 누구야? 여기 누가 방청객이 있나? 아니 근데 더 심한 거면은 정답. 규현 씨. 근데 그런 주식회사가 어디서? 살인 주식회사는 아닐. 규현 씨 정답. 뭐야? 아니, 야, 설마 했다, 진짜. 루치아노가 감옥에 투옥된 후에도 1인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살인 주식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뭐였는데요? 살인을 대신 해주는 그런 거예요?
보스의 명을 받고 사업에 방해되는 사람은 제거하라. 자,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통 살인은 4명이 일개조로 살인 주식회사.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체계적이라고요? 자, 말 그대로 핑거맨은 뭐예요? 핑거. 가르치는 타겟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히트맨은 뭘까요? 말 그대로 죽이는 사람. 죽이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죽이는 사람. 휠맨은 운전하는 자동차. 사람? 휠맨. 예. 운송 담당. 이베포레이터는 사건 수습반. 깨끗이 증거 인멸, 대박. 뒤처리반. 아무튼 이렇게 살인을 안에서도 지시를 하면서 다 살인 주식회사.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살인 주식회사로 죽은 사람이 공식으로 63명. 근데 실질적으로는 400에서 1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모든 살인 명령의 최고 명령 라인은 누구였을까요? 감옥에 있는 루치아노. 루치아노. 그는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지령을 전달해서 마피아 조직을 주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와, 루치아노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감옥에 간 루치아노는 50년형을 채우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왜? 그가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건 바로 미국 정부였습니다. 정부에서요? 미 정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이탈리아인, 일본인, 독일인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던 1942년 뉴욕 맨하탄 항구에서 병력 수송선으로 개조를 하고 있었던 노르망드호라는 여객선이 불에 타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 해군 정보국은 누가 이 일을 저질렀나 하고 온갖 조사를 했는데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뉴욕 맨하탄 오른쪽에 있는 항구에는 누가 아까 주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항만에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윗선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감옥에 있는 루치아노와 딜을 했구나. 딜을 합니다. 루치아노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루치아노는 부하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미국 정부에 신고해라. 일종의 언더월드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와,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군을 도왔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와 이 루치아노가 협력했던 일이 또 있나요, 혹시? 일단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이제 유럽에 상륙하기 위해서 지중해 가운데 있는 시칠리아를 이제 침공하려고 했었어요. 이 루치아노를 이용해서 그렇게 시칠리아 사람들이 미국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칠리아 사람들이 뭐 동역하거나 아니면 뭐 지리를 알려주거나 막 그런 식으로 미국을 도왔어요. 야,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루치아노가 했는데 좀 많은 대가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결탁으로 치러진 시칠리아 점령 작전 이후 약속한 대로 강제 추방을 조건으로 루치아노를 풀어줍니다. 루치아노, 고향 이탈리아로 돌아가다. 뉴욕에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9년간 복역한 루치아노는 오늘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루치아노는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은 후 이탈리아로 추방되었다. 자, 추방당한 루치아노는 쉽게 뉴욕 마피아를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복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부는 또 모든 정보를 통해서 복귀를 못하게 강제 추방 명령을 연이어 내립니다. 그러니까 루치아나의 영향력은 서서히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뉴욕 5대 마피아가 새로운 인물로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마피아 비즈니스는 더 커지고 더 세련되고 더 많은 돈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마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미국의 헤로인을 들여온 것일까요? 아, 그 프렌치 커넥션인가요? 예. 프랑스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와 터키의 양귀비 등이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순도 높은 헤로인으로 정제돼 미국으로 유통됩니다. 당시 마르세유 마약은 코르시카 갱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코르시카는 지리적으로 시칠리아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랑 뭔가 이렇게 예, 가운데 있는 예, 그런 예. 섬.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뉴욕뿐만 아니라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미로키 이런 쪽에 헤로인을 유통시킨 거예요. 이게 일명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951년부터 대략 1973년까지 미국 헤로인 소비량의 80%를 이 프렌치 커넥션이 장악을 했습니다. 헤로인이 수많은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해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급기야 1945년 2만 명이었던 미국 내 헤로인 중독자 수는 28년 후인 1973년에 56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너무 심각하네. 근데 문제는 심지어 헤로인을 흡입하는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생아에게까지도 중독을 낳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돼요. 신생아가 중독이 된다고요? 너무 끔찍하다. 헤로인의 중독성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마피아들도 어떤 사업을 했어요? 무엇보다 정말 독점 사업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양배추 독점이라든지 얼음 독점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서 약혼할 때 필요한 양초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 독점하고.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그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물건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메리칸 마피아의 수입에 대해 전 뉴욕타임즈 기자였던 이 마피아 전문 기자 셀윈 라비 저서에서 쓴 내용인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1960년대 20여 개 미국 마피아 패밀리의 범죄 수익은 연간 7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당시 미국 10대 대기업의 수익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하다. 현재 한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90조. 90조요? 90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엄청 커졌네요, 진짜로. 그만큼 마피아들이 아메리카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짐작할 수 있죠. 미국 사회에서 마피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가고 있을 그때 거대한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유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1957년 11월 14일 뉴욕주의 에팔레이크라는 조그마한 마을의 한 저택에서 마피아 위원회 모임이 소집이 됩니다. 이날 모인 마피아 수가 무려 1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한자리에 모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 1957년에
연방 마약법이 통과돼서 이제 마피아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약 사업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었다는 이게 뉴욕 마피아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가 됩니다. 왜죠? 경찰이 급습합니다. 아, 어떻든 62명이 체포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거 엄청난 건데요. 열여덟 명은 살인 혐의, 15명은 마약 혐의, 23명은 불법 무기 소지 혐의 체포된 것입니다. 마피아의 지하 세계가 미국 사회에 전면적으로 드러난 이 사건은 아메리칸 마피아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 척결하기 위해서 FBI가 올인한 거예요. 소련 냉전 시대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인원과 자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957년 이 에팔레이킨 뉴욕주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마피아 범죄에 대해서 방관해 왔던 FBI는 이제 더 이상 마피아의 존재와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마피아 범죄 조직을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지하고 1960년대가 되면서 마피아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막장인데요. 무섭네요, 무서워. 와, 그냥 진짜 막 가자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쿠데타 세력이 쳐들어오는 바로 그때 집무실에 있었던 아엔데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 저기서는 퇴야 돼요. 아엔데 대통령은 그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이죠. 싸웠어요. 폭격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키고 있지? 아엔데는 이 쿠데타 세력에게 점령되지 않은 국영 라디오 방송과 전화로 연결해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내용인지. La última oportunidad en que me pueda dirigir a ustedes. Tienen la fuerza, podrán avasallarnos, pero no se detienen los procesos sociales, ni con el crimen, ni con la fuerza. La historia es nuestra y la hacen los pueblos. ¡Viva Chile! ¡Viva el pueblo! ¡Vivan los trabajadores!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뭔가 순교자 같은 느낌. 맞아. 그러면은 그 이제 CIA 지원한 그 피노체트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피노체트는 칠레 대통령이 되어서 1973년부터 1990년까지 17년간이나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펴면서 독재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와, 장기 정권. 그럼 피노체트가 칠레를 장악한 후에 가장 먼저 벌인 일이 뭘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숙청 그렇지. 예, 맞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날로부터 약 2달 동안 이러한 작전을 실행하는, 그래서 악명을 떨친 기구가 바로 칠레의 디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피노체트는 이런 디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수부대, 예컨대 죽음의 순례단 이런 이름의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피노체트 독재 기간 동안에 이런 방식으로 살해된 국민의 수가 약 3,200명 정도 선으로 추정이 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은 훨씬 더 많았겠죠. 아이고. 그 독재자를 지지하는 바람에 칠레에 저렇게 비극이 찾아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뒷수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예. 쿠데타에 성공한 뒤에 닉슨 대통령과 그 안보 보좌관 헨리 키신저가 나눈 통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밀 해제되었습니다. 그 문서를 함께 볼까요? 통화도 공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쪽에는 뭐 중요한 사항 없나요? 별다른 건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정부가 전복되었으니 피를 좀 보고 있죠. 별일 아닌 게 아닌데요. 제 말은 축하해야 한다는 소리죠. 당신도 아다시피 우리는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도와준 것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잊어버립시다. 미국 정부에 반대하는 이상한 정부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 소름 끼쳐. 그게 바람직한 대화 내용이 아니네요.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는 칠레인들이 겪는 뭐 비극이랄까 이것에 뭐 이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는 듯 보이죠. 다만 쿠데타가 성공했다는 것을 이제 축하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통화를 나누던 바로 그 시점에 사실 닉슨 대통령은 엄청난 추문에 휩싸여서 추락하고 있었어요. 바로 닉슨의 정치 인생 가운데 최대 위기 워터게이트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후속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1972년 6월에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의 선거본부가 있었는데 불법으로 그것을 도청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추문 때문에 닉슨은 1974년 8월에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미국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CIA 활동 역시 상당히 위축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 많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알면 안 되는, 정말 들으면 불편한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CIA는 뭐 권력의 개라는 말도 나오고 뭐 범죄 기관, 뭐 조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던 그때예요. 하지만 1981년에 이 인물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CIA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인물이 누굴까요? 1981년에 대통령에 취임했던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은 철저한 보수주의자 또는 반공주의자였습니다. 보수의 아이콘.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수의 아이콘. (1970년대) 말까지 니카라과에서는 소모사 가문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이 연달아 집권을 하면서 무려 43년간이나 가족 독재를 펼친 건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 오르테가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그 가족 독재에 반대하는 대중혁명을 주도했고요. 그 세력을 가리켜 산디니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산디니스타는 1979년 7월에 소모사 가문을 몰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 소모사 시절과는 다른 사회경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 레이건은 산디니스타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전쟁 계획을 승인하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서명 있어요. 아유, 바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 공작을 니카라과에서는 펼쳤을까요? 정규 산디니스타 군을 공격하여 방어 태세로 몰아넣는다. 산디니스타의 주요 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헬리콥터, 항공기, 탱크, 장갑형차, 수송차, 포병 및 수송에 집중한다. 와, 이거 진짜 공식 승인이네. 예. 자, CIA는 그렇게 산디니스타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접촉해서 자금과 물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죠. 우와. 그래서 콘트라는 온드라스, 뭐 가까운 나라인데요. 작전 기지를 두었고요. CIA의 지시에 따라서 산디니스타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여러 테러 행위들을 벌였는데요. 너무 화가 나요. 심지어 콘트라가
마약 운송, 유통 뭐 여기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죠. 콘트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종의 마약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미국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는데 이제 또 가담한 것입니다. 또 저쪽이 마약도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레이건의 이런 은밀한 행보가 언론에 의해서 폭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의회가 깜짝 놀랐고요. 레이건의 이런 개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는 1982년 12월에 콘트라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당시 하원 표결이 무려 411대 0. 411대 0. 뭐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표차였죠.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를 미국 하원이 이제 제기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죠, 그거. 과연 레이건이 멈췄을까요? 멈춰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멈췄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레이건은 의회를 피해서 의회 몰래 콘트라를 지원할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모두가 반대하는데. 결국 드러나기로는 한 달 뒤인 1983년 1월 니카라과 동부 해안 쪽에 5개 항구에 폭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폭발은 누구 때문이다? CIA의 비밀 요원이 설치한 폭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아까 안경 쓴 인물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레이건이 니카라과에서 추악한 전쟁, 아주 더러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까지 합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이것이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다, 일종의 전쟁 행위다라고 판결하면서 니카라과에 손을 들어주게 되죠. 결국 레이건의 니카라과 지원 정책, 콘트라 지원 정책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다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압박을 주면 레이건 대통령도 이제는 그 콘트라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활동을? 그만해야죠. 하지만 레이건은 비밀 공작이라는 게 제동을 뭐 걸리자 그럼 뭐 비밀 공작을 계속하기는 좀 어렵다.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와우. 합법적으로 지원? 그러려면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겠지. 맞습니다. 레이건이 직접 TV와 라디오에 나가서 콘트라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We have an obligation to be of help where we can to freedom fighters and lovers of freedom and democracy from Afghanistan to Nicaragua. They are the moral equal of our founding fathers and the brave men and women of the French resistance. We cannot turn away from them. 이 캠페인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은 콘트라를 비교적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워낙 국방부에서 모아놓은 기금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1억 달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게 됩니다. 1억 달러. 예. I don't believe there's a majority in the Congress or the country 1986년 that 6월에 counsels passivity. 결국 이 레이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콘트라를 지원하는 길이 열린 셈이죠. 대놓고 하네. 그런데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나오면서 대단한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더 있어요? 예, 바로 소식의 진원지는 멀리 레바논에 있는 한 신문사였습니다. 레바논에 아쉬시라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었는데요. 그 신문이 1986년 11월 초에 이런 보도를 하게 됩니다. 레바논이 나오고 이란이 나오고 또 니카라과가 나오고 많이 꼬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레바논의 이슬람 과격단체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가 있었는데요. 레이건 행정부는 비밀리에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란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질 석방을 위해서 이란에게는 그럼 나름대로의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무기를 판매할 테니까 인질을 석방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미국이 직접 테러 국가로 규정한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게 된 셈이었거든요. 와, 이중적인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The United States gives terrorists no rewards and no guarantees. We make no concessions. We make no deals.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의회가 나서서 1987년 5월 초부터 석 달간 이란 콘트라 청문회가 TV로 생중계되기까지 합니다. Every time an American hostage was released, last September, this July, and again just this very month, there had been a major shipment of arms just before that. Are we all to believe that was just a coincidence? How can you justify this duplicity? Could you explain what the Israeli role was here? 레이건 대통령은 이 폭로를 그러면 그냥 순순히 인정을 했나요? 은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특별 검사가 또 끈질기게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희한한 무기 거래의 규모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A few months ago, I told the American people I did not trade arms for hostages. My heart and my best intentions still tell me that's true, but the facts and the evidence tell me it is not. As angry as I may be about activities undertaken without my knowledge, I am still accountable for those activities. 그간 인기도 있었고 비교적 정직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레이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조롱의 대상이 됐는데요. 풍자하는 만평 하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이 달라지는 이제 레이건을 비꼬고 있는 셈인데요. 레이건은 해가 뜨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며 말하고 있는데요. 해가 뜨자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근데 저희가 테이크 1에서 테이크 12번까지 갔는데? 그러네요. 말을 12번 바꿨나 봐요. 너무 무책임하죠.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래서 혹시 탄핵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레이건은 위기를 살짝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탄핵이 안 됐구나. 레이건은 더 이상 콘트라를 지원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이제 콘트라 말고 니카라과 안에는 산디니스타 정권을 반대하는 일종의 정당과 시민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원조 기금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기금을 통해서 니카라과를 도왔던 게 약 450만 달러였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 작전은 1990년 2월에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산디니스타의 반대편인 보수 야당 후보 비올레타 차모로라는 후보가 당선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겠네요, 그러면. 예, CIA가 지난 몇십 년간 벌였던 비밀 공작의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망하고 나서야 이런 비극이 끝난 거네요. 하지만 니카라과는 근데 그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실 중아메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고요.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은 나라입니다. 리코법의 가장 큰 특징은 말단 조직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발각이 됐을 때 이제 명령을 내린 윗사람까지 주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코법으로 개별 범죄를 조직단으로 묶어서 기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큰 손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FBI 최종 목적은 뉴욕 5대 마피아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FBI가 척결하고자 했던 80년대 뉴욕 5대 마피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조직원과 보수 간에 명령과 지시가 오갔던 것을 물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했겠어요? 도청. 그러다 뉴욕 5대 마피아 중 한 보수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FBI가 도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피아 패밀리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듣게 돼요.
A strong union makes money for everybody, including the wise guys. The wise guys even make more money with a strong union. Now, let's take somebody, they got a job. Let's staff it without people. That's our union. 바로 노조 장악을 통해서 마피아의 행적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보스를 잡아들이고 형량을 높게 주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마피아 보스들을 엮을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러 가죠. 그런데 때마침 마피아 척결을 다짐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루돌프 줄리아니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검사 재직 시절에 총 4,000개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던 마피아 킬러였습니다. 예, 뉴욕에서 뭐 마약, 폭력, 뭐 성매매, 뭐 다 마피아 범죄 그런 관련된 거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줬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나중에는 뉴욕 시장 됐어요. 예, 메이어 줄리아니. 네, 엄청 유명해요. 줄리아니 검사는 사실 마피아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거기에는 마피아의 악연이 있었죠. 줄리아니는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이탈리아계입니다. 진짜 반갑다. 너무 반갑네요. 그런데 마피아에게 당했죠. 아이고. 항상 수익금의 30%를 내게 만듭니다. 뜯겼구나. 이제 그걸 봐왔던 줄리아니는 뉴욕 대학의 법대를 가서 이제 마피아 척결을 내걸고 검사직을 한 거예요. 야. 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1983년 6월에 뉴욕의 연방지검장으로 부임됩니다. 최우선 과제 뭐였을까요? 뉴욕 5대 마피아를 뿌리를 뽑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스를 잡아들여야 되겠다. 우와. And those groups that lived off Italian-American immigrants and took what few dollars they made. And since then, the mafia at its height was only a very small, minuscule proportion of the Italian-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And I would see it as a very, very fine day for Italian-Americans if we could rid ourselves of it in reality, and there'd no longer be a mafia. And then prejudiced people would have nothing to pick on. Probably they'd find something else, but at least that one would be gone. 자, 그런데 줄리아니 검사는 이제 부임하고 얼마 후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되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가장 큰 아군은 누굽니까?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 바로 로널드 레이건. 1983년 7월 레이건 대통령은 조직 범죄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The power of these syndicates infects every part of our society, and the time has come for all of us to assist in the fight to break the power of the mob in America. Its final goal is the removal of a blot on American history that has lasted nearly 100 years. 드디어 좀 제대로 한번 뿌리 뽑아보나? 그래서 담화문에서 이게 확인되듯이 이제 레이건의 태도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니 검사의 마피아 소탕 작전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줄리아니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원 원군을 얻은 것이죠. 뉴욕의 5대 마피아 보스를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벌이기 시작한 줄리아니 검사는 FBI의 도청 자료를 듣던 중 마피아를 올가맬 결정적인 단선을 생각해냅니다. 마피아 보스 5명은 전부 뭐예요? 마피아 커미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 사업의 모든 결정력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야. 그래서 이 보스들을 잡기 위해서는 보스들이 소속된 위원회를 추적해야 되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줄리아니 검사는 또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피아가 관리하는 노조가 뉴욕시의 건설업에 깊이 개입다는 것을 포착을 해요. 마피아들은 이미 장악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마피아 보스가 시공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건설 노조 소속인 시멘트 트럭 운전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였을까요? 작업 중단. 파업? 시멘트의 특성상 작업이 멈추면은 나머지 시멘트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조리 버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는 거예요. 대견하지 못합니다. 뉴욕의 5대 마피아는 이런 식으로 건설 사업을 독점해 나갑니다. 뉴욕 마피아 패밀리들이 건축, 건설업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포는 점점 심각해졌는데 급기야 뉴욕에서 200만 달러 이상의 시멘트 공사는 마피아가 선정한 8개 회사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을 가리켜 콘크리트 클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콘크리트 클럽에 가입한 8개 회사는 마피아로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고 그 대가로 5대 마피아에게 계약금의 2%를 상납을 한 거예요. 이는 미국 법상 갈취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갈취 정도면 마피아 위원회 전체를 검거할 정도 아닌가요? 네, 이 정도면 이제 검거를 할 수 있지만은 미국의 사법 체계는 배심원이 중요하죠. 배심원은 민간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배심원들의 마음은 흔들 수 있는, 야, 이 마피아들 정말 악질이구나. 그래서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답니다. 살인 교사 살인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어떻게 찾죠? 자, 수많은 사건들을 파헤친 끝에 드디어 위원회가 살인 사건의 배후라는 확신할 만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한때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갈란테 살인 사건입니다. 4명의 다른 마피아 보스를 따돌리고 마약거리에서 얻은 사업을 독식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수사를 통해서 그를 죽였을 용의자를 찾아냈지만 지문이 불일치하는 바람에 미제 사건으로 남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5년 만에 5년이 지나서야 잡히게 된 것입니다. 앤토니 브루노죠. 자,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갈란테 사건이 풀린 이유는 이게 경찰이 이 브루노의 지문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손가락 지문이 아니고 손바닥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브루노를 수소문해서 어떻게든지 손바닥 지문을 채취하고 맞춰보니까 일치되는 거예요. 지문이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근데 살인 교사를 위원회가 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았나요? 아니 그 지문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때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날 입수했던 한 클럽의 녹화 테이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 이게 범행 이후에 축하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위원회가 살인을 조사했다고 정황상 증거로 이것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1985년 2월 25일 리코법에 따라 마피아 보스와 언더보스 9명이 기소됩니다. 체포된 9명 중 보스 1명은 가석방 중에 다른 조직원에 의해서 또 죽어요. 그래서 나머지 8명은 리코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각각 무려 몇 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왠지 서양은 막 때리더라고요, 이거를. 막 200년 이렇게 때릴 것 같은데? 100년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죠. 잘하네요. 정말.
이로써 줄리아니 검사의 표적이었던 5대 마피아가 모두 정리된 것입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리코법의 여파로 1990년까지 약 1000명 이상의 마피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교황청의 전담은행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교황청과의 연줄이 절실했습니다. 조반니가 은행의 규모를 점차 늘리면서 교황청과의 연을 만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이때 발다사레 코사라는 한 인물이 메디치 은행을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교황이 되고 싶다며 활동 자금에 필요한 막대한 돈을 메디치 은행에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가 요청한 돈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100억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진호 씨 정답입니다. 와, 진짜? 그 금액이 무려 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니 무슨 실명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100억을 줘? 지금으로 치면 나 나중에 대통령 될 건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믿어요? 조반니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로마에서 은행을 운영할 때부터 발다사레 코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존재를 알고 있었고. 예, 알고 있었습니다. 코사는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알려진 볼로냐 대학에서 교회법에 대한 법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었죠. 아 그래요? 아 유명인이었어. 그래서 약 100억 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일생일대의 베팅을 한 것입니다. 진짜 교수님 아무리 돈으로 100억 원을 쓴다고 해도 이게 교황이 되는 일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중세 말기는 교황청의 부패가 엄청나게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교황 추기경, 주교들이 교회의 성직을 돈으로 사고팔곤 했습니다. 코사 역시 메디치 은행에서 빌린 일종의 선거 자금을 밑거름 삼아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1410년입니다. 계획대로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우와, 통찰력이 있었던 거네요. 네,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받은 교황명이 바로 요하네스 23세였습니다. 발다사레 코사가 이렇게 단숨에 교황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당시 카톨릭 교회가 극도로 혼란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교황이 로마에 한 명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큰 혼란을 겪으면서 동시에 무려 3명의 교황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비뇽 교황, 로마 교황, 피사 교황 이렇게 3명의 교황이 있었던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코사는 교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황이 된 코사는 그간의 연애를 잊지 않고 메디치 은행을 피사 교황인 자신의 전담은행으로 낙점했습니다. 보답을 한 거죠. 메디치 은행은 교황청 전담은행이 된 것입니다. 교황청과의 커넥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가던 메디치 가문은 새로운 후계자가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마침내 유럽 최대의 은행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민의 신분을 뛰어넘어 피렌체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반니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 그 장남이었던 코시모 대 메디치였습니다. 아, 코시모. 코시모는 가문의 핵심 사업인 은행은 물론 피렌체 도심의 각종 건물과 부동산, 지방에 있는 대토지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30대 초반에 그가 물려받은 재산은 무려 하나로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그럼 코시모가 메디치 가문의 사업을 얼마나 키웠을까요? 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무슨 양모 사업. 코시모가 특히 주목한 사업은 양모와 비단을 중심으로 한 직물업이었습니다. 직물업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이었고 코시모는 양모와 비단을 수입, 제조, 수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교역량만큼 은행을 키울 수 있도록 메디치 은행의 지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코시모는 영국,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등 서유럽 주요 나라에 해외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와, 많다. 근데 그 옛날에 한 2000년 전에 벌써 해외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유럽의 왕들은 물론이고 고위 귀족들, 메디치 은행의 고객이 된 것입니다. 야, 이제 글로벌로 가는 거네요. 네. 왕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렸고 그 대신 메디치 은행은 유럽 각 나라에서 각종 사업 특혜를 받았습니다. 아리 씨, 이 메디치 가문 이렇게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황청은 뭐 어떤 도움을 준 거예요? 가장 큰 득혜는 메디치 가문이 백반광산을 독점한 건데 백반은 한국에서 그 봉숭아를 물 들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맞아요, 가루잖아요. 맞아요. 다들 해봤어요. 알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옷감을 염색을 할 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때 교황이 이 백반광산을 메디치 독점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메디치 가문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거의 가만히 있어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독점권을 준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진짜로. 코시모는 이렇게 메디치 가문을 중세 최고의 글로벌 대기업으로 끌어올렸지만 아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평민이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귀족 같은 걸로 올린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올려? 바로 가문의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구나.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문의 문장은 주로 왕이 자기와 함께 내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귀족이 아닌 평민들이 가지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가문의 문장을 셀프로 제작해 버렸던 거죠. 자체 제작이요? 그걸 인정받나 근데 그게? 어떤가요? 고상한 귀족 가문의 문장처럼 보이나요?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메디치 가문의 문장은 유럽 귀족 기사 가문에서 많이 쓰던 노란색 방패 모양의 여러 개의 붉은 원이 그려지는 모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제일 재밌는 거는 800년 때쯤 어느 거인이 그 메디치 가문의 손주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침입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주 용감한 기사였던 메디치 가문의 손조가 이 거인을 무찔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싸우면서 거인이 곤봉으로 그 메디치 가문의 기사의 방패에 내려쳤는데 이제 방패에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의 모양을 따서 이 붉은 그 원을 만들었대요. 그렸대요. 그 문장에. 야,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명예까지 가지겠다 이런 거네요. 그럼 이제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으니까 권력만 잡으면 되겠네요, 피렌체에서? 혜성 씨 말씀이 정확합니다. 메디치 가문은 엄청난 재산과 이탈리아 반도의 복잡한 상황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중세 이탈리아는 원래 신성 로마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2세기경 이탈리아 여러 도시가 황제와 싸워 자치권을 얻게 됩니다. 중세 말에는 이 도시들끼리 서로 정복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힘이 센 5 세력이 경쟁하는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다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었구나. 당시 이탈리아는 5강국입니다. 밀라노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나폴리 왕국, 그리고 교황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5개의 나라가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시로 전쟁과 암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이탈리아 풍자시를 진호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돈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숨겨주고, 돈이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하고, 돈이 매력적인 여자를 대령하고, 돈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고, 돈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고, 돈이 원수를 땅에 쓰러뜨리지. 그러니 돈 없으면 패가 망신이요, 세상 만사는 돈으로 돌아가지. 돈만 있으면 천국도 갈 수 있으니 현명한 자들이여 돈을 쌓아라.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죠? 돈. 피렌체 역시 15세기 주변 국가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렌체 사람들은 매번 살인적인 전쟁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돈이 많아야 더 강한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용병 가격이 국가를 휘청거리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렌체 정부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대한 전쟁 공채를 발행했는데 그 이자가 엄청났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채의 이율은 나중에는 최대 100%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100%요? 이자가 100%? 2배를 줘야 되네요. 원금을 그러네요. 2배. 피렌체 정부의 돈이 다급해진 이때 공채 형태로 약 15만 플로린, 하나로 1,50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준 곳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그 정도 자금력이 있는 곳은 메디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자 메디치 가문을 보는 피렌체 시민들의 시선은 달라졌죠. 도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에 돈을 빌려준 메디치 가문을 칭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메디치 가문은 돈도 벌고 피렌체 권력에도 살짝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이면 돈, 권력도 이제 뭐 차지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다른 세력들이 막 시기 질투 이런 건 없었나요? 메디치 가문에 막 파멸시키려고 막. 예,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메디치 가문은 1430년대 피렌체 내에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피렌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알비치 가문이 코시모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세력까지 키우자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질투했구나. 그럼 뭐 어디나. 그렇죠. 1인자에게는 늘 질투가 있죠. 네, 그래서 알비치 가문은 메디치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코시모가 피렌체를 장악하려는 위험한 야심을 품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알비치의 명령으로 정부가 코시모를 체포했는데 과연 코시모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비치 가문은 코시모를 사형에 처하고 싶어 했지만 위협적인 코시모의 지지자들 때문에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 그 코시모가 만약에 추방되면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코시모의 재산은 무사했습니다. 코시모는 이런 일이 생길 걸 미리 눈치챘고요. 100억 원에 가까운 피렌체 정부의 채권을 다른 지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여러 수도원에 수십억씩 나눠서 맡겨두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네.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유지하며 피렌체로 돌아올 틈을 노리던 중 얼마 뒤 상황이 갑자기 코시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치 가문과 친한 교황 에우게니우스 4세가 피렌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코시모의 지지자들로 정부를 채운 것이죠.
이렇게 다시 피렌체로 돌아오게 된 코시모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렌체라는 도시국가 권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코시모는 자신의 모든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갖가지 겉모술수로 피렌체의 정권을 장악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코시모가 제일 먼저 손을 뻗은 것은 피렌체 정부였습니다. 당시 피렌체 정부의 구성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추첨으로 시장과 정부 위원들을 뽑았는데요. 선거 방법은 간단했는데 선거위원회가 명망 있는 시민들의 이름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두면 이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시장과 정부위원들 총 9명을 뽑아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시모가 정권장을 결심한 후부터 이상하게도 피렌체 정부 대표로 메디치 가문의 지지자만 뽑혔습니다. 대체 어떤 방법을 쓴 것일까요? 진짜 아까 사람들을 또 매수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뭐 있죠. 선거단을 매수했다든지. 코시모가 쓴 방법은 바로 선거위원회를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거위원회가 가죽 주머니에 이름을 넣는 과정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코시모는 이 맹점을 노린 것입니다. 선거위원회를 움직여서 코시모의 지지자 명단만 가죽 주머니에 넣게 한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 공정한 선거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철저한 선거 조작으로 메디치 지지자들만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와, 이거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요. 네, 이런 권모술수로 메디치 가문은 자신들의 뜻대로 정부 대표들을 움직였고 마침내 피렌체의 정치와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포츠도 유명하죠. 코시모는 스포르차 공작의 막강한 무력을 얻기 위해서 큰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을 했죠. 그리고 그 대가로 코시모가 필요할 때마다 군대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즉 돈으로 스포르차 군대를 메디치 가문의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코시모가 이런 식으로 스포르차에게 빌려준 돈은 하나로 무려 1,000억 원. 1,000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빌려주는 거지. 나는 안 빌리고 싶을 수 있잖아. 갑자기 1,000억 빚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겉모술수로 돈과 권력, 뭐 군사력까지 이제 얻었어요. 그럼 이제 만족한 건가요, 거기서? 메디치는? 메디치 가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걸 손에 쥔 코시모는 이번에 가문의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황청이 기독교의 최대 행사인 공의회를 개최했다가 난항에 부딪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공의회는 기독교 최고의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소집해 열리는 최고 종교회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 주요 국가 회의를 G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세 종교 버전의 G7이 바로 종교회의였습니다. 코시모는 곧장 교황에게 달려가서 이 국제적인 행사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공의회가 열리는 장소를 페라라에서 피렌체로 옮기라는 조건을 받았죠. 그 결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피렌체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 행사 유치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 안으로는 피렌체의 명성을 드높인 가문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밖으로는 동서교회의 화합을 논의하는 중대한 행사를 지원한 기품 있는 가문으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작전 지역이 과테말라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과테말라는 16세기 초부터 약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19세기 초에 독립한 이후에 굉장히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었는데 100년이 넘게 한 4명 정도의 독재자가 과테말라를 이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에 과테말라의 독재 정권에 맞서는 대중의 대규모 저항 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뒤이어서 1950년 선거에서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65.4%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압도적인 지지율. 그래서 과테말라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로운 권력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정권은 뭐 독재 정권도 아니고 쿠데타로 세워진 정권도 아닌데 왜 이 정권이 미국과 CIA를 자극한 건가요? 예, 그것은 아르벤스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난에 처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부를 나누겠다, 분배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벤스 대통령은 취임 후에 각종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바로 토지 개혁입니다. 과테말라의 인구가 1950년대 초 당시에 한 327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그중에 약 2%가 전체 경작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불평등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걸 정부가 수용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이 수용하려는 땅 중에 미국의 거대 기업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과일 회사죠. 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52년 당시에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과테말라에서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던 토지는 약 18만 헥타르였고요. 과테말라 전체 경작지의 무려 7분의 1 이상이었어요. 와. 아니, 한 기업이, 그것도 외국 기업이 남의 나라 땅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예. 말도 안 된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지금 짐작하신 대로 상당한 이제 권한을 지닌 회사였는데요.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만평 하나를 보도록 할까요? 네. 문어? 아, 문어. El pulpo. 당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의 별명은 보신 대로 엘뿔뽀, 문어였는데요. 다 했구나. 바나나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번 돈을 과테말라의 철도, 항만, 유통, 인프라스트럭처, 전기 사업이라든가 여기저기에 이제 투자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과테말라를 두고 바나나 리퍼블릭, 바나나 공화국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죠. 아니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발이 넓은 프루트 컴퍼니면은 토지 개혁을 위해서 얻기 되게 힘들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은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요구를 회사 측에서는 거절하죠. 예, 맞습니다. 노른자 땅을 왜 팔겠어요? 맞습니다. 손이니까. 예. 그리고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르벤스 대통령과 또 프루트 컴퍼니 간의 이런 줄다리기를 미국 정부도 굉장히 심상치 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아르벤스 대통령의 토지 개혁 정책이 소련의 영향을 받은 매우 위협적인 정책이라고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됐는데요. 그리고 1953년 미국은 아르벤스 정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과테말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CIA 중심의 비밀 공작의 핵심 인물은 미국인 고위 관리 3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국장, 장관.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CIA 국장인 앨런 덜레스, 그리고 국무부 장관인 존 포스터 덜레스입니다. 탑3네요, 탑3. 미국 예, 정권 맞습니다. 그냥 탑3네. 이름이 똑같은 건가? 예, 좋은 추측인데요. 국무부 장관인 존 포스터 덜레스는 이 앨런 덜레스의 형이었습니다. 친형제? 네, 친형제. 형제가 나란히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외교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손발을 맞췄던 것이죠. 털레스 형제들이 유나이티드 푸드 컴퍼니 그 높은 자리를 맡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유나이티드 푸드 컴퍼니에서 과테말라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들한테도 뭐 손해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개입하기 위해서. 사익 챙기려고. 네. 아, 이거 못된 놈이네. 몰랐어요. 교수님 그러면 덜레스 형제를 주축으로 한 CIA의 비밀 공작은 뭐 어떤 건가요? 물론 당시에는 철저한 기밀이었는데요. 나중에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작전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비밀에 쌓여있던 CIA의 기밀 문서를 같이 볼까요? 처음으로 보는 기밀 저희가 문서인데요.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작전 명칭이 있었는데요. PB Success. 와, 이게 그 CIA 문서인가요? 예, 저 위에 도장을 찍은 듯한 부분에 보면 CIA Historical 이렇게 돼 있고요. 비밀 문서. 그리고 기밀이었던 문서가 해제됐을 경우 특징적인 단어가 찍혀 있는데요. Sanitized 같은 단어입니다. 소곡됐다. 예, 소독된 채 공개됐다는 얘기죠. 아마 공개할 때 민감한 정보를 다 지웠다. 지웠네 보니까. 자, 보시면은 중간에 흔히 화이트 칠돼 있는 수정 테이프. 예, 중요한 이름이라든가 밝혀지면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상황들을 이제 없앴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크리스 씨가 한번 이 문서의 내용을 읽어주실래요? The plan of operations called for attempts to subvert and or defect army and political leaders, broad-scale psychological warfare, and paramilitary actions. During the period August through December 1953, a CIA staff was assembled and operational plans were prepared. 와, 근데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오픈해도 되는 건가? 네. 아니, 저는 이런 내용을 사실 음모론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팩트로 드러난 거네요? 예. 이렇게 아르벤스 정부의 전복 작전을 세운 CIA가 제일 먼저 한 일, 그게 뭘까요? 아르벤스 대통령에 맞서서 쿠데타, 어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을 물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적임자를 찾아내는데요. 바로 과테말라의 전직 군인인 카를로스 카스티오 아르마스 대령입니다. 야, 총을 차고 있는 건가? 잠깐만, 저게 거의 뭐 깽인데요? 예, 카스티오 아르마스는 아르벤스 정부에 대해 반감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미국과 굉장히 친했던 인물로 알고 있고요. 그 온두리스 머무를 때부터 미국 대사관 있었는데 자기 좀 지원해달라고 미국 관계자들한테 요청하기도 하고 미국 CIA는 만만해 보여서랄까 미국이 원하는 그 뜻대로 잘 통제할 수 있는 잘 따라줄 것 같아서 구워 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CIA는 뭐 어떤 계략을 세운 거예요? CIA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온두라스에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작전 기지를 설치합니다. 그곳에서 CIA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준 군사 작전. 89톤의 장비가 준비되었다. 작전 지원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졌다. 돌격대와 전문 요원 260명이 배치되었다. B. 항공 작전. 전장에 있는 군대에 대한 공중 보급이 약 80회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로 수행되었다. 와, 스케일이 엄청 큰데요? 예, 전쟁인데 항공 이거. 작전까지. 하지만 반군이 약 500여 명 정도 됐는데요. 그 쿠데타를
성공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르벤스의 정부군은 반군보다 10배가 많은 5천 명, 최소한 5천 명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CIA는 쿠데타를 성공하기 위해 이것을 이용한 또 하나의 작전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민심을 좀 안 좋게 만드나? 반송? 예, 방송.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미국 국무부에서 공개한 기밀 해제 문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5월 둘째 주부터 몇 주 동안 우리는 과테말라인들에게 불신을 자극하고 군대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 A. 라디오, B. 해방의 소리, C. 루머다. 특히 루머는 라디오를 통해 시작되어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작전했구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걸 근데 함부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나? 이제 해방의 소리, 라보스 데 리베라시온이라고 일종의 방송국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파됐는지 직접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진짜 너무 궁금하다. 무슨 내용일지. Luchamos por la razón, por la justicia, por el derecho, por la democracia. Nuestra lucha se orienta hacia estos fines, contra la infiltración comunista en Guatemala como fuerza política en acción. Arbenz, por medio de su silencio, se ha identificado como miembro o como instrumento de la conspiración comunista que tiene a nuestro país en sus garras. Se ha identificado como miembro o como instrumento de la conspiración comunista que tiene a nuestro país en sus garras. Vamos a leer, repitiendo para ustedes, el mensaje enviado por oficiales de alta graduación. 진짜 말 그대로 악성 루머네요. 뭐 그 예? 대통령을 빨치산으로 몰아가고 있고. 빨치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테말라에 있나요? 그거는 산은 아니고요.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뭐 영어에서도 파티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예, 온 그거를 말이에요? 이제 보면은 오해할 수 있겠네. 어디에 있는 산인가. 그럴 수 있겠네. 빨치산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빨치산 봉우리로 가야 되나? 몰아서 정상을 향해서. 정상으로. 기막힌 추론입니다만. 자, 이 라디오의 중요 내용은 CIA가 지원하는 아르마스의 반군을 민주주의와 정의의 편이라고 소개하거나 또 포장하고 있죠. 또 아르벤스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또 공산주의자를 에게 매우 우호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약 석 주 정도 지났을 때 과테말라인들을 크게 흔들어 놓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1954년 5월 24일 CIA는 라디오 방송에서 프라이팬과 냄비를 이용해서 특별한 작전을 벌이는데요. 이 작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예, 혜성 씨. 라디오 방송을 하다가 프라이팬과 냄비를 막 두들겨서 소리를 내가지고 지금 방송국이 침공당했다, 공격당했다, 전쟁이 일어났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100%입니다. 자, 그럼 당시 실제 방송을 들어볼까요?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무슨 소리가 날지. Que ya no llora su desgracia porque la fuente de las lágrimas ha sido agotada. La similitud de nuestros momentos y aquel histórico 15 de septiembre. Entonces Guatemala se desprendió de su metrópoli. Ahora está a punto de caer. 어머. 어머. 저게 후라이팬 소리였다고요? 네. CIA 치고는 좀 그래요. 너무 유치한데요? 자, CIA는 방송국이 과테말라 정부군에게 습격당한 것처럼 거짓 방송을 만든 셈인데요. 아니, 그 방송국에 그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CIA가 냄비랑 프라이팬으로 탕탕탕 쳐가지고 직접 총이 총을 쏘기는 탕탕탕 쐈다고. 어렵고 실망이네요. 음향 효과죠. 내가 알던 CIA가 아니다. 바로 비명을 지르면서 연기를 한 것인데요. 모두 철저히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연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비명 소리와 함께 끝난 이날의 방송은 과테말라인들에게 엄청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방송은 재개됐는데요. 그때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벤스 우스만이 우리를 공격했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머. 공격을 무산시켰다. 이렇게 와, 이제 얘기를 전개하는데요. 사기꾼이네. 이런 심리 작전의 결과 과테말라에서는 이 라디오 방송 내용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CIA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과테말라의 대주교에게 접근해서 대주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타락한 대통령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테말라인 중에는 가톨릭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과테말라 대주교의 편지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만 않을 텐데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예. 아르벤스 대통령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야, 이거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테말라 정부군의 군사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테말라가 이곳저곳에서 무기를 사지 못하도록 금수 조치를 내렸는데요. 과테말라의 무기 수입은 공산주의 침투를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아르벤스에게 불리한 국내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1954년 6월 18일 CIA의 지원을 받은 아르마스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과테말라를 침공했습니다. 드디어 쿠데타가 발생한 것인데요. 밀려오는 아르마스의 군대에 맞서기에는 심리전에 크게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었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알게 모르게 깎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은 1954년 6월 27일에 대통령직에서 사임할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Han tomado de pretexto al comunismo. La verdad es muy otra. Los gobernantes norteamericanos es una patraña. He tomado una dolorosa y cruel determinación.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제거할 테러범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독일이 몰랐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죠. 독일 쪽에서.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제안을 합니다. 니네들이 데리고 있는 지금 인질이 어떤지 우리가 좀 봐야겠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2명이 갑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일단 독일 연방 내무장관 겐셔 내무장관이 갑니다. 그리고 선수촌 촌장이 가요.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세겠죠.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를. 종합을 해보니까 5명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 테러범 5명이구나. 5명밖에 안 됐어요? 네, 5명.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이제 건물 설계도를 일단 확인하겠죠. 어떤 쪽으로 들어가야지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배관 같은 거를 다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경찰을 투입하죠. 어디에다가? 옥상에다가. 네, 옥상에서 해가지고 잠입을 해서 이들을 처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작전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작전 실행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계획을 바꿉니다. 왜요?
당시 이 상황들이 TV를 생중계를 되고 있었어요. 생중계. 그러니까 노출된 거예요? 예, 그 경찰들이 뭐 옥상에서 움직이는 거 그걸 전 세계가 다 봤을 뿐 아니라 범인들도 보는 범인들 TV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걸 보도한 언론도 진짜. 그러니까 경찰 작전을 비켜보니까 건물공단에 당장 경찰들을 철수하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검은 9월단과 독일 경찰의 대치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하려다 실패했고요. 그러면서 이 팀의 리더인 이사가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수감자와 인질을 맞바꾸는데 어디서 바꾸냐고 그러면 카이로에서 바꾸자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네. 가서?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를 마련하라 이거예요. 그 협상 조건을 왜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거절했다는 것을 독일 정부가 전혀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러범과 협상을 하고 싶었던 독일이 이 사실을 묵인하고 시간을 계속 끌어왔던 건데요.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오해한 이 검은 9월단은 새로운 협상을 제안합니다. 독일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는데 답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이 할 수 있는 거는 테러범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유일한 선택지가 유일한 그거 선택지예요. 하나네요. 예,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비밀리에 진압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인지 우리 당시 작전을 펼치려고 했던 공항, 그 공항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선수촌 숙소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독일군 공항인데 일단 독일 정부가 비행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헬리콥터로 이 테러범들과 인질들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에서 9시 30분에 카이로로 떠나는 게 최종 일정이었어요. 여기를 합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테러범들과 인질들이 헬기에서 내리면 분명히 준비된 비행기를 리더 이사가 확인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비행기에는 12명의 경찰이 있는데 4명은 승무원복을 입고 8명은 그냥 일반 정비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저격수를 5명을 둡니다. 5명인가 5명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저 저격수가 또 일반 경찰 아니에요? 귀신이네요. 저격총을 다뤄본 적 없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다. 어머. 그래서 독일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 날 아침 8시로 좀 연기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테러범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도 이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죠. 이거는 아무 탈 없이 뭐 누가 방송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군 공항이니까. 어쨌든 계획대로는 착착 됐겠네요. 진행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공항 가기 전에 정리를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경찰의 작전은 헬기까지 가는데 걸어갔는데 헬기장까지 저격병들 상황. 가는 길에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힘든데. 가는 거 쏘는 거 힘들죠. 네. 그런데 이 테러범들도 의심도 많고 치밀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범하고 경찰 쪽에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사가 뭔가 있구나. 그래서 안 가. 걸어서는 안 가. 버스 대. 그래서 이제 버스가 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뭐죠? 지금까지 테러범들은 몇 명이었죠? 5명. 5명이죠. 버스에 타는 거를 보고 8명이라는 걸 알아요. 어머.
근데 저격수가 5명이야? 그쵸. 3명 비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8명인지 알았으면 빨리 그거를 알려서 증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저기서 최소 8명으로 알리질 않아요. 뭐야? 누가요? 경찰 쪽에서. 왜요? 이게 모든 게 미숙해요. 아,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헬기장까지 아주 짧은 거리지만 버스를 타고 가고 헬기에 2대로 나눠서 탑니다. 내가 떨리지? 드디어 헬기가 도착하고 독일이 예측한 대로 이사가 조직원 1명과 함께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네. 저기 경찰 타고 있는. 예,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2사람을 덮치기만 하면 작전 성공이죠. 그런데 갔는데 비행기에 아무도 없어요.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도 승무원도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이 있었잖아요. 네, 원래 12명의 경찰이 승무원과 다른 정비병으로 이렇게 복장을 하고 맞이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다. 이건 자살 작전이다.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안 하기로. 그 자기들끼리 그게 가능해요? 근데? 네, 작전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걸 책임자한테 통보하고 자기를 사라져 도망간 버렸어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냥 우왕좌왕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숙련되지 않은 경찰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경찰들이 그런 임무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점은 있었죠. 아니 그러면 검은 구월단은 당연히 비행기에 탔는데 아무도 없어. 뭔가 이상한데? 쎄한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함정이다. 믿기다. 예. 그러니까 둘이 비행기에서 막 뛰어 내려와서 가니까 이제 여기서 작전이 시작되거든요. 이때 관제탑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격수들이 이들을 저격했고, 그러니 쓰러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전이 시작되죠. 난리가 났겠네요. 이러한 총격전 끝에 테러범 5명이 사망합니다. 저격수들은 5명이라고 생각하죠. 테러범이 5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8명이잖아요. 3명 더 있죠. 3명이 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마지막 발악을 하죠. 시작됐네. 겁에 질린 9명의 인질에게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해서 모두 죽인 겁니다. 이렇게 미넨 테러는 인질인 이스라엘 선수단 9명이 전원 사망하면서 끝이 났고요. 살아남은 테러범 3명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미넨 테러가 발생한 지 20시간 만에 드디어 사건이 종료됩니다. 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만 이 결정은 많은 비난을 받아요. 많은 비난을 받죠. 왜냐하면 일단 선수단 11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요, 3명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3명은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3명 어떻게 됐을까요? 풀어주진 않았겠죠? 설마. 사형해야지, 사형. 설마 풀어줬겠어. 이제 일단 감옥에 들어가겠죠. 재판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2달 후에 유유히 본인들의 근거지로 떠납니다. 오? 여기에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미넨 테러를 저지른 3명의 테러범은 어떻게 사건 2달 만에 석방됐을까요? 왜 떠나지? 정답. 정답, 교현 씨. 또 다른 테러범들이 이 3명의 테러범을 석방하라고 또 테러를 일으켰어요. 정답. 귀신. 진짜로? 맞습니다. 1972년 10월 29일 시리아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독일 여객기죠. 베이루트 국제공항에 잠시 경유를 하는데 이때 납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검문 9월단이 이 비행기를 납치를 하고요. 이들이 요구한 거는 여객기에 타고 있는 승객과 미넨 테러 사건으로 독일에 수감된 테러범 3명을 막교환하자는 겁니다. 이제 미넨 사태 때 홍역을 치렀잖아요, 독일 정부는. 네. 근데 또 그런 게 싫어서 결국에는 11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은 리비아 트리폴리 국제공항에서 테러범 3명과 막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여객기 납치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미넨 올림픽 테러 바로 전날 아부 다우드가 8명의 테러범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테러하러 간 겁니다. 네. 이 테러 같은 경우에는 아부 다우드가 나중에 본인의 자서전에 뭐랬으면 아라파트한테 이 사건을 다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를 했고 아라파트가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 말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라파트가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테러범들은 리비아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열광적인 영웅의 대우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결국 잘못한 건 그쪽이다. 당당해요. 전 세계가 정말 놀랬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들은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알려버린 거고요. 이게 큰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9월단은 이 테러로 전 세계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승리한 건 아니죠. 승리한 건 아닌데 이 테러가 가지고 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각 국가들이 이제 대테러의 부대를 창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위안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 검은 9월단이 테러를 벌인 지 일주일 뒤거든요. 1972년 9월 12일에 유가족들을 자기 집무실로 초대를 하고요. 그러면서 총리가 이런 말을 유가족에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계획을 알려드리고 싶군요. 저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학살에 관여한 사람은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겁니다. 뿌리 뽑겠다는 거죠, 테러를. 그렇죠. 네.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 골다 메이르 총리의 모습을 그린 만평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만평을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Return to sender violence. 바이올런스 폭력이 배달이 왔는데 반환하는 거죠. 이란한테도 폭력을 보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하겠다. 네. 그래서 피로 갚겠다. 네. 이게 바로 미넨 테러 이후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신의 분노 작전이라는 암살 계획이거든요. 암살 계획. 신의 분노. 이 계획은 뭐냐면 미넨 테러 관계된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다 찾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넨 테러와 관계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피에르의 핵심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로마, 프랑스, 아테네 등 곳곳에서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세운 암살 작전의 명분과 목적은 미넨 테러를 복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테러를 하는 어떠한 도전도 그러한 테러 분자도 미리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1973년 7월 21일에 노르웨이의 릴리하메르에서 미넨 테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살라메를 잡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이 살라메가 미넨 테러의 주범이라고 얘기한 것은 처음에 독일 언론에서 처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독일 언론의 보도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 하산 살라메가 주타겟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살라메라고 생각해서 죽인 사람이
하필이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 모로코의 평범한 이민자였고 웨이트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던 사람인데 아내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너무 커졌어요. 노르웨이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노르웨이 당국에서 다 조사를 했고 그래서 모사드 요원들이 잡히고 추방당하고 그랬었거든요.